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간세 포함 치료, 맞춤형 전략과 최신 접근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간세 포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치료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그 다빈도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간세 포함 치료의 최신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암과 간세포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암은 크게 전이성 간암과 원발성 간암으로 나뉩니다. 전이성 간암은 폐나 위나 대장과 같이 다른 장기에서 암이 시작돼서 간까지 전이되어서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에 전이성 간암은 치료 원칙이 원발성 장기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간세포암 치료하고는 조금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발성 간암은 조직형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간 자체는 사실 간세포가 가장 많아서 간세포암이 이 중에 한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또한 간 안에 위치하지만 담도세포에서 시작하는 간내 담관암이 한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간세포암에 관한 것이고, 간세포암이 실질적으로 원발성 간암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암이라고 얘기하면 이 간세포암을 가리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간세포암 환자가 12,000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빈도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간경화와의 관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각 수술과 다른 치료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제가 아는 분이 어떤 치료를 받고 좋아지셨대요. 그럼 저도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보면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간세포암에서도 간 절제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암에서 하지 않는 몇 가지 이제 간세포암 특이적인 치료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병든 간을 드러내고 건강한 간을 받는 그런 간 이식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초음파를 보면서 그 암에 직접적으로 이제 소작을 하는 그런 국소 치료술의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간 동맥을 통해서 암에 접근하여 치료를 하는 경동맥 치료술도 있습니다. 간세포암은 이렇게 일반적인 이제 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외에도 간세포암 특이적인 치료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간경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암 환자는 흔하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질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간암이고요. 두 번째는 간경화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상 그런 간암과 간경화를 일으키는 원인 간질환,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알코올성 간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간질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요새는 이제 대사 이상 지방 간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원인 간질환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병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런 원인 간질환은 결국 이제 간경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중에 또 간경화가 된 이후에는 황달과 복수, 정맥류 출혈과 같은 합병증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간경화는 이런 이제 간 기능이 감소하는 이제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무슨 얼마 정도의 퍼센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간 기능 감소한 정도에 따라서 차일표 클래스 A, B, C 이렇게 세 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일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 혈액 검사와 뭐 복수의 유무, 간성뇌증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차일표 클래스 A인 경우는 간경화이지만 비교적 간 기능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경우를 뜻하고
대략적으로는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A등급인지 B등급인지 C등급인지를 볼 때는 이제 뭐 혈액 검사가 대충은 괜찮고 혹은 황달이나 복수가 없는 경우는 대개는 A등급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황달이나 복수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B등급 정도, 둘 다 있으면 C등급 정도라고 대충 볼 수 있습니다. A등급 정도면은 간 기능이 매우 잘 보존돼 있는 편이기는 해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간암에 대한 치료를 별로 이제 상관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B등급 정도가 되면 이런 간암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이 간 기능이 감소하는 정도를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득과 위해를 정확하게 잘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득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치료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간 기능이 잘 보존되어 있어야 간경화가 있어도 간세포암 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간 기능이 잘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간암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럼 제가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수술을 받는 경우는 보통 이제 종양의 개수를 먼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단일 종양인 경우에 대개는 간 절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뭐 2개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간 수술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약간 국소적으로 좀 몰려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간 절제를 하면서 간 절제술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똑같이 2개라고 할지라도 간암이 서로 이렇게 좀 분포가 떨어져 있거나 퍼져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절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간 절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종양의 위치, 분포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간을 절제할 수 있느냐는 그 환자분의 잔존 간 기능과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 기능이 매우 좋다면 간 절제 범위가 꽤 커도 나머지 간으로 지내시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절제를 진행할 수 있고요.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제한된 절제 범위를 갖게 됩니다. 종양의 최대 크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개수나 위치 이런 분포에 비해서는 조금 덜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꽤 크기가 커도 한쪽에 이제 절제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고 하지만 너무 커서 이제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절제 범위가 너무 크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절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식은 병든 간과 종양을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이상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간 기능이 잘 보존되어 있어야지 간암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간 이식은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뇌사자 장기 기능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80%가 생체 간이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곧 대부분의 이제 간이식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간 공여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이식을 하면 일단 암이 다 이제 나갔으니까 그다음에 암이 다 이제 치료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그런데 간 이식 이후에도 간암이 재발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건 간 이식 전에 종양의 개수가 많거나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혈관 침범이 있었거나 종양 표지자가 높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재발에 대한 위험 부담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간 이식을 받기 전에는 사실 간암은 적을수록 작을수록 재발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간 이식 후에는 면역 억제제 복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수술을 먼저 이제 권장을 드려도 수술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치료 방법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소 치료술이나 경동맥 치료술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국소 치료술은 고주파 열 치료술,
국초단파 열치료술, 냉동치료술 요렇게를 좀 시행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경동맥 치료술은 크게 경동맥 화학색전술과 경동맥 방사선색전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국소치료술은 어떠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고주파 열치료술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치료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술입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극초단파 열치료술의 시행도 증가하고 있고 냉동치료술은 열이라기보다는 이제 종양을 냉동시켰다 해동시켰다 하면서 빠르게 이제 전환시키면서 이제 암을 괴사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고주파 열치료술을 이제 가장 많이 시행하는데 고주파 열치료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3cm 이하의 크기가 작은 단일 종양인 경우에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단일 결절이 아니어도 종양 개수가 3개 이하인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주요 담도와 혈관이 지나가는 이런 관문 주위라든지 아니면 심장이나 횡격막 하방 부위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과 같은 그런 주요 장기와 인접한 부위에서는 치료 효과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즉, 종양의 개수와 크기도 중요하지만 종양의 위치도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주요한 결정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간암 치료를 한다고 하면 이제 경동맥 색전술 치료라고 이제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색전술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색전술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그 혈관을 막아서 하는 치료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은 보통 간 문맥에서 주로 혈류 공급을 받습니다. 일부는 간 동맥에서 받기는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간 종양은 대부분 간 동맥에서 혈류 공급을 받고 여기에서 받는 그 영양 동맥에서 혈류 공급을 받으면서 암이 자라나게 됩니다. 실제 간은 간 문맥이고 간 종양은 간 동맥에서 혈류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치료가 이제 이 간 동맥을 막는 색전술입니다. 대부분 대퇴동맥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간 동맥을 경유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런 경동맥 치료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화학색전술은 이제 쓰는 입자가 그런 항암제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화학색전술, 그다음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하는 색전술은 방사선 색전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동맥 화학색전술 중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일반 항암제하고 리피오돌이라고 하는 물질을 섞어서 색전물질을 같이 넣어서 치료하는 방법을 통상적인 경동맥 화학색전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색전술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동맥을 막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종양이 괴사되면서 발열되고 그다음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이제 색전 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특히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개수가 많으면 이런 색전 후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약물 방출 미세구는요, 그런 항암제를 조그만 미세구에 이제 실어서 그런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게끔 하는 이런 미세구를 사용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약물 방출 미세구를 이용한 경동맥 화학 색전술은 이런 통상적인 경동맥 화학 색전술에 비하여 색전 후 증후군이 조금 더 발생의 빈도가 낮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은요, 이런 항암제가 아니라 이트리움 90라고 하는 그런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선 동위원소가 실려 있는 그런 이제 미세구, 이 미세구의 크기가 매우 작은데요. 매우 작아서 사실 동맥을 경유해서 이 방사선 미세구를 종양까지 전달을 하지만 거의 색전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색전 후 증후군의 발생이 매우 적고
없고 사실상 이 암 치료는 여기서 나오는 그 방사선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색전술은 이런 이제 화학 색전술하고 비교해서 색전 후 증후군의 발생이 적다라는 점이 가장 유리한 부분이 되겠고요. 따라서 색전 후 증후군이 적기 때문에 입원 기간도 조금 더 짧습니다. 그리고 국소 재발률이 적어서 반복 치료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낮습니다. 하지만 간폐단락 존재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뭐 아주 크기가 작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전 검사 없이 그냥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고 또 하나 선별급여여서 50% 정도 이제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 본인 부담금 한 800만 원 정도에서 매우 고비용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색전술은 보통 어떤 경우에 받게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다발성 종양인 경우에 먼저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치료, 간절제라든지 간이식, 국소치료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런 색전술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일 종양인 경우에서도 치료를 적용할 수 있고요. 색전술은 사실 굉장히 두루두루 여러 경우에 할 수 있는 치료라서 간암 치료 방법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시행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간 절제술을 받기 어려운 환자가 뭐 단일 종양이 있으면 그러한 경우에 이제 방사선 색전술을 시행하는 경우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발성이라고 할지라도 양옆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종양인 경우에는 사실 간 기능 저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색전술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암 환자들이 간 기능을 유지하면서 치료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간암에서도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이 방사선 치료도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간 내에 있는 종양을 치료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간 외에 있는 전이병변을 치료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주로는 단일 병변인 경우에 고려하지만 수개, 뭐 한 두세 개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치료, 간절제나 국소치료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국소치료술이 아까 뭐 위장관이나 아니면 하지만 다른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간절제라든지 국소치료술 등이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런 방사선 치료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심장이나 횡격막 직하방에 위치하는 종양인 경우에는 국소치료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혈관 근처에 위치하거나 혈관 침범을 동반한 종양인 경우에 또 이런 방사선 치료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혈관 침범을 동반한 종양 전체를 다 포함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혹은 혈관 침범이 있는 부분에만 고설량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또 간의 전이병변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는 이런 이제 위장관 근처에 위치한 종양인 경우에는 치료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공이라든지 출혈과 같은 위장 관련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와 같은 입자 방사선 치료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입자 방사선 치료는 통상적인 방사선 치료에 비하여 주변에 다른 이제 정상적인 주변 조직에 대해서 방사선 조사량이 적고 이 치료하는 종양에는 비교적 고설량을 이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는 높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제 종양이 너무 퍼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통상적인 방사선 치료를 하는 적응증하고 비슷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뭐 간암 뭐 이런 치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아니 그냥 저는 약물로 치료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암에서는 그냥 약물은 없습니다.
암에 대한 약물은 항암제죠. 그래서 항암제 치료의 경우에는 혈관 침범이나 간회 전이가 있는 경우에 보통 고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혈관 침범이나 간회 전이가 없어도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전신 치료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제 보통 다른 치료들이 간에 직접적으로 이제 하는 치료에서 일종의 약간 지역 방어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면 항암 치료는 주사를 맞거나 약물을 복용을 해서 전신을 통해서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신 치료라고도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막연한 두려움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항암 치료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부작용은 오심, 구토, 탈모. 이제 뭐 흔하게 뭐 TV나 어디 이제 그냥 들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부작용은 1세대 항암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의 흔한 부작용이고, 간암에서는 최근에는 이런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의 발생은 좀 적은 편입니다. 간세포항 항암 치료제의 분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이 사실 가장 많이 쓰입니다. 아테졸리주맙은 면역 항암제이고 베바시주맙은 표적 항암제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합해서 제일 지금 1차 치료로서는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하나 1차 치료제로 더발루맙과 트레멜리모맙 이 두 가지 다 면역 항암제인데 역시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급여가 되지 않아서 사용은 좀 제한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역 항암제가 나오기 전에는 렘바티닙과 소라페닙 표적 항암제를 주로 1차 치료제로 많이 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두 번째로 쓰이는 경우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차 치료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약들이 임상시험 당시에 2차 치료제로서 테스트가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3차 이상에서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보라페닙, 카보잔티닙, 라무시르마 이런 약제들이 표적 항암제로서 2차 치료제로 쓰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펜브롤리주맙도 면역 항암제로서 쓰이고 있고요. 니볼루맙, 이필리모맙도 2차 치료제로서 지금 쓸 수 있지만 사실 이 약제 조합은 최근에 1차 치료제로서 삼상 연구에 성공해서 아마도 1차 치료제로서도 승인을 받게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1세대 항암제의 그런 흔한 부작용인 오심, 구토, 탈모 이런 거는 별로 없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에도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면역 항암제에서는 가려움증, 발진과 같은 피부 부작용이 비교적 많이 발생을 하고요. 피로감, 식욕부진, 발열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염이나 폐렴, 장염, 그다음에 뭐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부신 기능 저하 등도 발생할 수 있고 당뇨나 근염, 심근염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피부 부작용이 가장 좀 흔한 편인데 한 1, 20% 정도에서 발생하고요.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빈도는 매우 드물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적 항암제는 수족증후군, 발진, 설사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발생하고 단백뇨, 고혈압도 비교적 다빈도로 발생합니다. 뭐 피로감이나 목소리 변화, 출혈들도 발생할 수 있고 드물게는 위장관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역시 아래로 갈수록 빈도는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표적 항암제는 부작용의 빈도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수족증후군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한 5, 60% 이상 정도에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표적 항암제를 쓰시는 경우에는
뭔가 이제 한두 개의 그런 이제 보통 그런 부작용들을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 그렇게 뭐 치명적이라거나 이렇다라기보다는 뭔가 생활에 불편감을 일으키는 그런 부작용 종류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면역항암제는 대부분 한 7, 80%의 환자분들은 별 불편감 없이 그냥 이제 치료를 잘 받으시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면역 관련 부작용이 생기시는 경우에 빈도는 낮지만 치명적인 경우들이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하시던지 간에 항암 치료 중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제에 대한 이제 효과가 유지되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처를 잘 하면서 치료를 유지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암 치료의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한 두 달에서 석 달 사이 정도의 그런 영상 검사를 해서 종양 반응을 평가합니다. 부작용도 같이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할 때마다 이 치료로 인해서 내가 얻을 것이 이득이 더 클지 아니면 잃을 것이 더 클지를 항상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종양을 치료하게 되면 반응 평가를 할 때마다 종양이 이런 정도, 이 네 가지 분류의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종양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제마다 좀 이제 다른데요. 사실 흔하지는 않아서 보통 한 1에서 10% 미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종양이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기존의 치료를 유지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사실 항암 치료를 시작할 당시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간 절제술이라든지 색전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을 연결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에는 사실 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종양 반응을 봤는데 이전에 봤었던 종양의 정도와 지금 본 종양의 정도가 만약에 비슷한 정도라면 저는 흔히 이제 환자분들한테 암이 약간 잠자고 있는 정도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봤는데 종양이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사실 그 약제는 효과가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존 치료는 중단하고 항암제를 다음 약제로 쓰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방법을 쓴다든지 혹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급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암에서는 다행히 1차 치료제는 대부분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아테졸리 베바시주마 1차 치료제에서는 대부분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아테졸리주마, 베바시주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혹은 렘바티닙, 소라페닙 이 셋 중에 하나를 1차 치료제로 쓴다면 보험 급여가 되고요. 더발루맙, 트레멜리무맙은 아직 보험이 되지는 않지만 현재 급여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치료제에서는 레고라페닙 하나만 급여가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비급여여서 환자들의 그런 비용 부담이 매우 큰 편입니다. 다음은 이제 보통 주변에서 어떤 분이 어떤 치료를 받고 좋아지셨대요. 그럼 저도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한쪽에서 그런 치료 효과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그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지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간암에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병기입니다. 종양의 개수라든지 크기라든지 혈관 침범의 여부, 간의 전이 여부 이런 걸로 이제 병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간암의 병기가 어떤 치료 방법을 받게 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간경화를 동반하고 있으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간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간경변증에 대한 합병증이 같이 있는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전신 수행 상태인데요. 증상의 유무 혹은 낮 시간에 누워서 생활하는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 낮 시간에 한 반 이상을 누워서 생활하시는 정도라면 암 치료를 이겨내기는 매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암의 진행 정도와 잔존 간 기능을 가지고에 기반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또 하나 이 종양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또 달리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분이 이제 뭐 종양 제거의 정도, 치료의 수월성, 혹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수용, 혹은 치료의 과정, 선호도 등등에 대해서 어떤 것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치료 방법의 최선의 치료 방법과 차선의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간암이어도 병기에 따라, 간 기능에 따라, 전신 수행 상태에 따라, 또 위치에 따라 환자분의 치료법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최신 치료 경향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간암에서도 이제 그런 새로운 치료 기법들, 방사선 색전술이라든지 극초단파 열치료술, 냉동치료술, 양성제 치료, 중입자 치료 이런 새로운 치료 기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역 항암제의 그런 이제 치료 효과들이 예전에 비해서 점차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역 항암제와 같이 하면서 그런 이제 국소 치료, 방사선 치료나 색전술 같은 치료를 병합하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점점 이제 연구 중이고 실제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항암제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이 등장해서 아까 이제 1차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테졸리주마, 베바시주마, 또 이제 또 새롭게 1차 치료제로 승인받은 더발루맙, 트레멜리무맙도 모두 다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효과를 증명한 약제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신약이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치료법에 비해서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자 표적, 면역 조절 표적 등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제들의 개발도 계속되고 있고 임상 시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세포암종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간절제, 간이식, 고주파열 치료술, 경동맥 화학색전술, 방사선 색전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고, 이 치료 방법을 단독 혹은 병합하여 치료합니다. 길을 가는 방법에는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매우 여러 가지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간세포암 치료는 종양 병기, 그다음 간 기능, 전신 수행 상태, 동반 질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도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세포암종은 치료 후에 재발이 흔하여 반복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치료 효과와 간 기능 보존, 동반된 간 질환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하는 내내 간 기능을 잘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면역 항암제의 발전으로 진행성 간암의 예후가 향상되고 있으며, 항암 치료 후 병기가 감소가 돼서 간 절제와 같은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